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하지만 충녕대군은 선남으로 그에게는 형이 둘이나 있었고, 그중 장남 양녕대군은 왕수저를 물고 태어나 이방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다. 이방원은 외탁한 양녕대군이 왕이 되어 외가에 기둘릴까 처가 민씨 일가를 박살내버릴 정도로 장자인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애썼다. 하지만 세자에 책봉된 후에도 양녕은 공부보단 사냥과 주색잡기에 매진하며 기생 봉지련, 소행을 궁으로 불러들여 질펀하게 놀았으며, 미모로 소문난 양반 곽선의 첩 어리를 억지로 끌고 와 그녀를 임시시키는 일까지 벌인다. 이 일로 태종의 꾸지람을 듣던 양녕대군은 아버지도 첩이 많으면서 자신은 안 되냐고 따지는 편지를 보냈다가 참고 참았다. 태종의 분노를 사고 결국 폐세자가 되어 세자 자리는 셋째 충녕에게 넘어간다. 세종대왕의 고기사랑. 어려서부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세종대왕은 성인이 돼서도 고기사랑을 끊어내지 못했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멀리하며 육류 위주로 편식하던 세종대왕은 20대 때부터 당뇨병과 합병증에 시달렸으며 TV 드라마의 이미지와 달리 비만 체형에 뚱보였다고. 세종대왕은 고기 매니아면서 고기 전도사로 신하들에게 수시로 고기 세트를 선물로 주곤 했다. 세종대왕은 큰아버지인 정종이 승하했을 때 상중이라 고기를 먹지 못하자 2달 만에 비실비실거렸고, 태종 이방원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에게 남긴 유언은 자신이 죽어서 상중이더라도 고기는 계속 먹으라는 거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태종이 승하하자 예법대로 고기를 끊었다가 금세 비실비실거렸고, 보다 못한 신하들이 제발 고기를 드시라고 간청했다. 나라 달력이 중기에 따라 서로 사맞지 아니한 것에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세종대왕은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천문을 연구할 사람으로 장영실을 낙점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명나라 사신단에 섞어 보내며 중국만이 가지고 있던 천문 관측 기구를 영탐해오라는 어려운 미션을 준다. 이 어려운 미션을 클리어한 장영실은 조선으로 돌아와 우리 하늘에 맞는 혼천일을 만들었고, 여러 천문 기구를 발명, 조선 최초의 역법서 칠정산 편찬에 큰 기여를 한다. 또한 해시계 앙부1구 무시계 자경루 등 정교한 시계 발명에도 성공한다. 하지만 중국 천자만이 할 수 있었던 천문 연구를 한 것이 들통나며 분노한 명나라는 장영실을 중국으로 압송시키려 한다. 하필 이때 임금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나고 장영실은 그 책임을 물어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되었고, 그 후 그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었다. 중국으로 압송돼 죽는 것을 막으려는 세종대왕의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누렁소와 검은소 중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냐고 물었다가 농부에게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흉을 봐선 안 된다는 억과 고사리를 먹었던 황희정승. 황희정승은 고려 때부터 관리 생활을 해왔으며 그는 태종의 양녕 폐위를 반대하다 기양살이를 했으나 세종대왕은 즉위 후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그를 불러들여 24년간 재상으로 중용한다. 고령의 황희정승이 여러 번 사직서를 올렸으나 세종대왕은 거동이 힘들다고 하자 가마를 하사하며 한 달에 2번 출근하는 재택근무를,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하자 누워서 업무를 보게 하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종대왕 승하 4개월 전에 겨우 은퇴에 성공한 황희정승은 청백리로 알려진 평과 달리 실록엔 매관매지, 직권남용, 그의 아들이 궁궐에서 절도를 벌이는 등 여러 허물도 드러냈다. 5월 19일은 치국이 반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발령이네. 하지만 치국이는 장영실이 아니라 문종이 발령했으며, 사실과는 다르게 항상 병약한 이미지로 그려진 불쌍한 문종형의 한을 풀어줘 보자. 8살 세자에 책봉된 문종은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머리를 자랑했으며, 그는 조선 왕조에서 그토록 원했으나 이뤄보지 못한 정통성을 지닌 적장자였다. 정통성을 확보하고 문무를 겸비한 문종은 수양 따위는 감히 비벼보지도 못할 넘사벽이었고, 문종 생전 수양은 평화패 납작엎드려 지냈다. 특히 문종은 밀리터리 덕후로 군사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쏟았으며, 그는 신기전을 기반으로 운반과 발사를 용이하게 한 다연발 로켓 화살, 화차를 개발한다. 세자 기간 중 한글창제에 힘썼던 아버지 대신 대리청정하며 치세를 이끈 8년과 즉위한 기간 2년으로 10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며, 39세에 세상을 떠나 단명한 왕도 아니었다. 다만 여자복이 없어서 조선시대 기생의 대명사 어우동. 하지만 어우동은 기생이 아니라 양반집 기수였으며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어우동은 왕실의 정친인 이동과 혼인을 올렸으나 애첩에 빠진 이동은 어우동이 바람을 피웠다고 모함해 그녀를 쫓아낸다. 친정으로 돌아와 눈물로 나를 보내던 그녀는 여종이 다리를 놔준 오종년과 합방을 시작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법적으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남편과 친척 관계인 이난, 이기 등 고관대작과 양인,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한 노비까지 실록에 기록된 인원만 17명에 달하는 간통계의 지정으로 등극한다. 특히 그녀는 환상적인 궁화불도인 이난, 박강창, 감의형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인싸의 명모도 부여줬다. 하지만 여종과 아우동의 난잡한 콜라보레이션은 성종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곤장백대의 간통죄가 아닌 더 강력한 강상죄를 적용받아 여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진다. 조선시대 환상의 커플 윤원영, 정난정.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죽고 윤원영의 누나인 문정왕후의 어린아들 명종이 즉위하자 외삼촌인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는데 매관매직에 뇌물로 받은 쌀이 넘쳐 썩어났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군함으로 나눴으며 이복동생 부인을 겁탈하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그의 짝꿍 정난정은 관비의 딸로 태어나 기생이 되어 뛰어난 미모로 윤원형을 홀려 그 첩으로 들어간다. 첩다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실 부인 김씨를 쫓아내고 자신이 다리를 꿰찼으며 김씨를 며칠 굶긴 뒤 독이 든 음식을 먹여 독살하여 후환을 없애는 꼼꼼함을 보였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목욕 재개를 하다 오한으로 죽자 명종에게 영의정 윤원형을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윤원형은 삭탈관직 당하여 황해도 강흥으로 유배된 후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슬퍼하던 그 또한 그녀를 따라간다. 아니 와, 빨리 와, 시간 없어. 왜 이래.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다. 전쟁 중 공을 쌓은 영주들에게 나눠줄 땅이 부족했고, 평화의 시대가 오자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무라이들이 그대로 날백수로 변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로 한 도요토미는 명나라를 집어삼키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꿈을 꾼다. 조선의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내어주라는 오만한 메시지를 날린 도요토미는 1592년 신식무기 조총부대를 선봉에 세워 16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공해온다. 초스피드로 판판이 깨지며 미련한 조선군과 달리 이순신 장군이 버틴 조선수군은 왜군의 바닷길을 잠궜고, 이를 바탕으로 전열을 정비한 조선군과 의병 명나라의 구원군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왜군은 도요토미가 죽자 조선에서 철수해 일본으로 돌아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동안 조선의 킹 선조는 뭘 한 거야? 당시 조선은 붕당 정치가 나타나 동인과 서인이 궁신같이 싸워댔으며 준비 없이 왕위를 계승한 선조의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에 병력들이가 넘쳐나며 군역이 문란했다. 전쟁 2년 전 일본의 정세 판단을 위해 보낸 통신사중 서인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으나 동인 김성일은 도요토미는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보고했고, 선조는 둘 중 자신이 편한 쪽 동인의 말만 믿고 아무 방비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일어났고, 백성이야 어찌되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오이주까지 쭉쭉쭉 북쪽으로 도망친다. 그곳에서 세자광해군에게 나라를 맡기고 명나라에 망명하려 한다. 망명이 성사되진 않았으나 왕의 고라지에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과 대신들의 집을 불태워버린다. 선조형 왕이면 니값 좀 하자. 임진왜란이 교차 상태에 빠지자 명나라와 일본은 휴전 협상을 시작했고, 번개같이 의주로 꺾였던 선조도 한양으로 돌아온다. 선조는 자신의 빤스런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라를 지켜냈던 장수들과 의병장에 대한 질투로 나타냈다. 또한 못난아빠 선조는 전쟁 중 군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해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아들 광해군에 대한 질투와 경계심을 드러냈다. 불안불안한 16년의 세자 생활은 광해군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마침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자신에게 정치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들은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장자인 자신의 형을 죽이고 계모인 정실부인 임모건을 유폐했으며 그녀의 9살 아들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는 그와 대립각을 세우던 서인들에게 명분을 제공했고, 그들은 정변을 일으켜 인조를 왕으로 옹립시키며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얘 이런 족같은.
인조 발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1623년 4월 13일 조선의 16대 왕으로 인조가 즉위한다. 하지만 반정 당시 군사를 이끌었던 이관이 난을 일으키고 수도를 반란군에 빼앗기는 등 인조는 정권 초반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인다. 또한 침명대금을 강조하며 들어선 인조였으나 정작 명나라는 왜 광해군을 폐위시켰냐며 인조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정의 명분인 침명대금 외교 정책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명분도 실리도 어느 하나 얻지 못한 실패한 외교 정책이 됐다. 삼전도의 구력부 왕권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파고 들어갔고 흉년이 이어져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전쟁 중에 죽거나 오랑캐에게 끌려가거나 셋 중 하나였다. 외교 내정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한 인조인간. 역사는 돌고 돌아 아무리 뒤통수를 쳐맞아도 오직 천조국을 부르짖는 군주가 다시 등장하셨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구원을 계기로 조선의 4대주의는 외교를 넘어선 사상이 되었다. 또한 광해군을 명예대한 4대의 소홀했다는 명분으로 내치고 옹립된 인조는 더더욱 침명대금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홍타이지의 후금은 몽골족을 통합해내며 새로이 청나라라는 국호로 황제를 자칭하고 조선에 사신을 보내 조선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에게 동참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황제는 오로지 명나라 하나밖에 없다며 공식 서한조차 거부하고 인조는 청나라를 대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한다. 분노한 청나라는 1637년 겨울 압록강이 멀자마자 3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한다. 청나라 군의 기동력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도 실패하며 남한산성에 쫓겨들어간다. 병자호란 발발 1637년 1월 3일 간신 김자점은 조선 중기 음서로 관직에 올라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을 주도하여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다. 인조의 신임을 받던 그는 군경력이 없음에도 지금의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오르는데 하필 그 시기에 병자호란이 발발한다. 그는 청군이 몰려온다는 봉화에도 적의 공격을 믿지 않고 청군이 압록강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야 심각성을 파악했으나 너무 늦은 대응으로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쫓겨들어간다. 그는 병자호란 후에도 인조의 최측근 자리를 지켰지만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곧장 귀향길에 오르며 권력을 잃었다. 귀향지에서 청나라에게 아직 조선이 명나라를 섬긴다는 고자질로 침공을 유도했으나 실패하고 또 귀향을 간 후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삼족이 멸족당한다. 간신 김자점 사망 1652년 1월 27일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남한산성으로 쫓겨들어간 인조가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청나라의 강화 조건을 받자 이조판서 최명길만이 홀로 세자를 보내 강화를 맺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조판서 김상헌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대로 인조는 항전을 선택했고 지방군의 구원을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엉망인 지휘체계로 조선의 지방군은 각계격파당했고 남한산성은 외부의 식량고에서 식량만도 실패해 51분의 식량밖에 없었으며 설상가상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다. 결국 왕족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가 함락되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 성안까지 대포가 날아들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군 진영이 있던 삼전도에서 3개의 구구두례를 하며 청나라에 항복한다. 삼전도의 구력 1637년 2월 24일 과연 인조는 자신의 아들인 소현세자를 죽였을까? 왠지 으스스한데.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에서 패한 후 항복 조건으로 오랑캐에게 불모가 되어 그의 부인과 동생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간다. 하지만 언변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았던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고관들과 친분을 쌓으며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한 청에서 받은 토지를 잘 경작한 후 얻은 곡물로 장사를 하여 상단을 꾸릴 정도로 많은 이윤을 보는 데 다방면의 재주를 보였다. 반면 인조는 청과 함께 명과 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명과 내통하던 게 청나라에 들켜 왕을 소현세자로 바꿔버려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자리는 위태로웠다. 마침내 청나라가 대륙을 집어삼킨 후 소현세자는 9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긴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이었으나 인조는 그들을 위해 어떠한 환영식이나 연회도 베풀지 않았다.
비록 볼모로 있었으나 큰 세상을 경험하고 조선 최초의 계몽공주가 될 수도 있었던 소현세자는 귀국 3개월 만에 말라리아 치료 중 의문사한다.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실록에서조차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독살의 냄새를 진하게 풍겼으나 아직도 인조가 그를 죽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보인 행태는 자식을 잃은 아비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한 맹렬한의 모습이었다. 소현세자의 장례를 대충 마무리 지었으며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로 삼자는 대신들의 의견에 화를 내며 거부했다. 소현세자의 부인 자신의 며느리 강빈의 궁녀들을 고문해 죽였으며 그녀의 집안을 박살냈다. 결국 강빈마저 자신의 전복 부위에 독을 탔다는 누명으로 사약을 내려 그녀를 죽인 후 마지막으로 소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보냈고 그들은 얼마 후 죽음을 맞는다. 소현세자가 의문사한 후 세자로 책봉된 복린대군은 청과 달리 청의 군사세생을 벤치마킹해 청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효종은 왕이 된 후에도 틈만 나면 무예를 연마할 정도로 상남자였으며 그가 죽었을 때 미리 준비해둔 관이 맞지 않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다. 효종은 국보를 추진하며 군사를 정비하고 주요 성곽을 보수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조선의 표류해온 델케브레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조총부대를 육성해낸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국본론은 그냥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나 하는. 오히려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해 함께 러시아와 싸울 정도로 그냥 까라면 깠다. 그러나 두 번의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조선의 조총부대는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러시아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은 얼굴의 종기 치료를 위해 침을 맞다. 우려사고로 피가 멈추지 않아 과다출혈로 39세 젊은 나이에 승하한다. 어디까지 했지? 조선의 20대 왕 경종을 울려라.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아버지 숙종과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세자 기간만 무려 30년으로 이 부분 최고 기록 보유자였으며 어려서 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본 그였기에 반대 세력은 그가 연산군처럼 피바람을 몰고 올까 항상 그를 경계하고 공격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에 그는 혼잣말을 중얼중얼대고 실실 웃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건강도 좋지 못하여 의사가 없어 고자라는 설도 암튼 비만과 합병증으로 병약하던 경종은 재위 4년이 되던 해 건강이 위독했다가 회복하던 중 저녁 식사로 올린 간장게장과 생강을 먹고 상황은 다시 악화되어 며칠 후 급사한다. 이 사건으로 간장게장을 진상했다고 알려진 경종의 이복 동생 영조는 그의 재위기간 내내 경종 독살설에 시달린다. 간장게장아 밥만 도둑질해라. 이 뭔 개소리야!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첫 번째 아들이 일찍 요절하고 으뜸이로 사도세자를 갖고 크게 기뻐하며 한 살 아가를 세자로 책봉하는 등 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영조는 어린 세자를 선왕들과 비교하며 꾸짖기 시작했고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혹독한 질책만이 계속됐다. 이때부터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피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며 미쳐가기 시작했다. 또한 툭하면 왕자리를 때려치겠다는 선의파동을 일으켜 사도세자가 달려가 석고대제를 하게 만들었으며 세자에게 정사를 맡긴 후 대리청정하며 사사건건 그의 결정을 질책해 세자를 더 돌아버리게 만들었다. 세자는 옷을 입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의대증이라는 강박장애를 만들어 옷 입히는 시중들을 죽이고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완전 미쳐버렸다. 나경원의 고변으로 세자의 악행을 듣고 분노한 영조는 7월 한여름 그를 뒤주에 가둬 죽인다. 조선시대 세자는 진정한 극한 직업. 영조가 후계 걱정 없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이유, 왕세손 이산에게 옮겨간 영조의 사랑과 총애 때문이었다. 11살 나이에 잔인하게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느꼈을 슬픔과 공포를 드는 미친듯이 공부에 매진하여 영조의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불쌍한 꼬마. 왕으로 즉위 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말로 업무를 개시하며 그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격파를 긴장시켰으나 정조는 이들도 끌어안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노론격파 세력은 3번씩이나 현직왕인 정조 암살을 시도하는 대응망덕 아나무인 스킬을 시전한다. 재위 중 정조는 탕평책을 펼쳐 인재를 고루 등용했으며 허가받은 자들만 장사할 수 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해 누구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다. 백성들과 만남을 위해 많은 능행을 했으며 행차 중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또한 조선 최초 신도시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등 조선 후기 부흥을 이끌었으나 1800년 49세 나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조선 후기 수많은 설화에 등장하며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조선시대 명탐정 코난 어사 박문수. 우연히 영험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승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사 박문수는 그에게 풍기는 강한 사자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승천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법력을 자랑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에서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하는 차력쇼를 선보이다. 순간이동에 실패하며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박문수는 그동안 승천이 불구덩이 밑바닥에 굴을 파놓고 순간이동처럼 연기를 해왔으며 그날 누군가 그 입구를 막아놓아 들어가지 못하고 통구이가 된 것을 밝혀낸다. 그 후 승천이 딸의 병을 고쳐주고 병력을 소문내겠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다 딸의 혼사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그 지역 유지가 범인임을 밝혀낸 박문수는 딸의 결혼식만 보고 잡아가라는 그를 선처하고 용서해주며 다시 길을 떠난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화가 많이 난 홍길동. 소설 속 모델이 된 실제 홍길동은 조선 연산군 시절 충청도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도적대 두목이었다. 그는 탐관놀이를 본질 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결탁해 그들의 비호를 받는다. 조선시대의 정치 깡패. 그의 뒤를 봐주던 강상관 엄지선은 홍길동과 손자분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며 상부상조했다. 든든한 뒷배를 든 홍길동 일당이 어찌나 민가를 털어먹고 횡포를 부렸던지 홍길동이 잡혀가고 13년이 지나도 그의 주무대 충청도에선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졌다. 그 당시 최고의 욕은 홍길동 같은 놈. 연산군 6년 결국 홍길동은 체포됐으나 그 후에 기록이 없어 탈옥을 했는지 일본으로가 나라를 세웠는지 사형을 당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소설이랑 많이 다르지요. 조선시대 3대 도적 임꺽정. 조선 명정시기 나라에 탐관오리가 넘쳐나 힘없는 백성들만 수탈당하기 일쑤였고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했으며 을묘해변이 일어나며 괴놈들의 침략도 이어졌다.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으로 태어난 임꺽정은 이런 혼란을 틈타 도적대를 조직하여 고향인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신출귀몰하게 활동하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의적은 개뿔, 임꺽정은 도적질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 따윈 없었고 자신들을 밀고 한 자들을 때려죽일 정도로 흉폭했고 황군도 두려워하지 않아 부하들이 잡혀 들어가자 관할을 때려 부수고 그들을 구할 정도였다. 한양에서까지 그들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명종은 그들을 도적이 아닌 반란군으로 보고 진압군을 따로 조직해 포벌에 나선다. 그 후 3년 동안이나 관군을 농락했으나 결국 부월산 궁거지에서 토벌군에 포위되어 최후를 맞는다. 광대 출신으로 세상과 한바탕 잘 놀다 떠난 조선의 3대 도적 중 하나 장길산. 조선 후기 숙종 시절 평안도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장길산의 도적대는 말탄 기병이 5천이어 보병 1,000명을 거느린 군대에 버금가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영창이 난을 일으키려 할 때 그와 함께 반역을 모의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도적이었다. 그는 반역무의 세력과 암호처럼 단검에 길자를 새겨 서로를 알아보았다. 결국 반역은 실패했고 숙종은 많은 현상금을 걸고 그를 잡아들이려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장길산은 조선의 3대 도적 중 유일하게 잡히지 않고 10년 넘게 활동한 후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역사 속 고양이 집사. 조선 19대왕 숙종은 궁궐을 산책하다 발견한 고양이를 데려와 길렀으며 그 고양이의 새끼에게 금손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밥 먹을 때도 정사를 볼 때도 잘 때도 함께했고 금손이는 숙종이 죽자 식음을 끊고 슬퍼하다 곧 숙종을 따라 죽고 말았다. 만류인력 아이작 뉴턴은 방에서 연구 중 키우던 야옹이가 문을 긁으며 열어달라고 졸라 연구를 멈추던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뉴턴이 발명한 게 바로 펫도어. 근데 고양이가 자유롭게 드나들면 연구가 더 안 될 텐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거칠고 마초적인 상남자였으나 야옹이에겐 한없이 다정한 애묘인이었다.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던 그는 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개조해 주었고 자신의 유산을 고양이들에게 남기기도 했다. 아직도 그의 생가에는 50마리의 고양이가 자유롭게 뛰어논다. 양팔자가 상팔자.